기다리던 3분기 보고서가 출연했습니다. 드디어. 역시나 예상했던 날짜쯤에 딱 나왔죠. 이때쯤에 나올 거라고 했는데 어제 딱 출연해 주셨죠. 일단은 간략하게 이제 뭐 다들 보셨겠지만 보신 분들은 약간 되새김의 의미로, 그리고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이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실 테니까 간략하게 소개를 드릴게요. 언제나 리플사의 분기보고서는 첫 출발을 항상 스타트를 요걸로 합니다. 바로 몇 개 팔았어요 하고 자랑하는 걸로 시작을 해요. 이번에는 좀 많이 팔았어요. 보면은 밀리언이 100만 단위죠. 100만, 1000만, 억. 1억 6,300만 달러치를 팔았습니다. 이번 3분기 때. 네. 그거를 뭐 에스크로 물량은 어떻게 됐는지도 항상 나오는 주제라 그런 디테일도 갖고 있지만은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이 디테일한 부분은 곧 설명을 드릴 거니까. 그리고 핵심 주제 여기서 다 설명을 했어요. 뭐냐면 본인들이 생각할 때 세 가지예요. 이번 분기의 핵심 주제는 세 가지인데 뭐냐면 월스트리트 회사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거죠. 이 커스터디 서비스 제공되면서 이제 기반이 마련됐다. 이거를 좀 핵심으로 봤더라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바로 항상 분기보고서 첫 타이틀로는 세일, XRP 세일입니다. 얼마나 팔아 제꼈느냐. 표현을 제꼈느냐 하니까 약간 부정적으로 들리네요. 이거 이따가 얘기를 나눠볼 텐데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분기보고서는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이제 같이 의견을 좀 나눠보죠. 저는 왜 만족스러운지를 좀 제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이따가.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 거의 2억 달러 가까이 반올림하면 2억 달러 가까이 팔았고요. 2천억 정도 벌었죠. XRP 팔아서. 그리고 에스크로 물량은 달마다 10억 개씩 풀리니까 분기가 3달이잖아요. 딱. 그러니까 30억 개가 풀렸는데 이제 26억 개는 다시 에스크로로 돌아갔다. 그럼 4억 개는 이제 팔리던가 둘 중 하나죠. 팔리던가 아직 리플사가 들고 있거나. 근데 전자에 가까울 거예요. 거의 다 팔린 걸로 보이고요. 이따가 자세한 내용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주제 분기보고서 두 번째로 등장하는 거는 요거 마켓 커먼터리. 그러니까 이 시장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다를 또 얘기하는데 이거 뭐 특별한 내용 없어요. 여러분들도 이미 아시는 내용입니다. 특히나 여러분들 중에 매일 시세를 확인하셨던 분들은 알 수밖에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번에 언급하는 거는 역시나 레귤레이션 관련된 겁니다. ICO와 레귤레이션 관련된 거. 이것도 여러분들 아시는 거예요. 이제 ICO 관련된 거 이제 좀 부정적인 거 얘기 나온 거고. 그리고 레귤레이션은 최근에 그 레귤레이션 관련된 인사이드 떴었잖아요. 어떤 케이스 했죠? 바로 일본 케이스를 예를 들었습니다. 왜 자꾸 영어로 쓰지? 한글로 적어야 되는데. 일본 케이스를 들었죠. 일본이 규제를 잘 갖춰나가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보인다라는 그런 전반적인 내용으로 하나 다뤘죠. 그리고 2편이 추가된다고 했는데 앞으로 나올 2편은 태국과 타일랜드, 태국과 바로 아부다비, 여기는 아랍에미리트죠. UAE. 우리나라랑 아시아 축구로 인연이 깊은 아랍에미리트 침대 축구 아부다비, 여기께 이제 레귤레이션 관련된 게 나올 거예요. 총 2편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냥 간단히 알아두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지오그래픽 트렌드 나왔는데 그냥 이제 지역별 트렌드에 대해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거는 바로 몰타. 여러분들 아시는 그 거래소,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활동하기 딱 좋은 몰타가 언급이 됐습니다. 트레이딩이 제일 많았대요. 몰타에서. 바이낸스 때문에 그렇겠죠 아마.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핵심 3가지 중에 하나인 월스트리트 어덥션. 요게 나왔죠. 그러니까 커스터디 이런 게 기반이 마련됐다고 했죠. 기관들이 안전하게 본인들 보유한 자산을 보관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하죠. 최근에 며칠 안 됐죠. 한 3일 정도 됐나요? 우리 애증의 코인베이스 한 일주일 전쯤에 이거 커스터디 서비스 망했다, 문 닫는다 했는데 오버였죠. 결과론적으로. 왜냐면은 한 3일 전인가 뉴욕의 관련 당국
거기한테 허가를 받았죠. 커스터디 가능하다고. 네, 그래서 이제 서비스 제공하겠다고 기사가 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분기 보고서인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의견을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 분기 보고서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들으셨는지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체로 어떠셨나요? 저는 되게 궁금합니다. 실망하신 분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엑스라피드 내용이 전혀 빠져있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이 특별한 감흥이 없으셨나 보네요. 대체로 약간 그런 분위기 같네요. 아무 말씀 없으신 거 보니까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았어요. 올해 분기 보고서 중에 가장 최상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보면서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는, 왜냐하면 이제 몇몇 분들이 지금 얘기하고 계신데 바로 이 부분이 포인트죠. 이 부분 매 분기 때마다 이제 XRP를 판 실적을 얘기하는데 많이 팔았어요. 일단 2배 이상을 뛰었죠. 2분기 비해 2배 곱하기 2 이상이죠. 지금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은 반응이 한 두 가지 될 수가 있는 것 같은데, 많이 팔았으니까 좋다, 많이 팔렸네, 수요가 많나 보다, 굿, 이렇게 가는 반응이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반응은 이거 많이 풀렸으니까 가격 하락이 아닌가, 이 두 가지 반응이 대체로 나올 것 같아요. 물론 기타 등등도 있겠지만 기타 등등은 일단 소수의 의견이라고 보여지니까, 소수의 의견이라고 맞지 않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대체로 반응이 한 이 정도에 있을 것 같고, 이제 몇몇 분들이 이제 기타 반응을 보이실 것 같아서 그런 의미로 소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부터 다룰게요. 부정적인 부분, 가격 하락. 이 많이 팔면은 가격 하락이 아닌가 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 그러니까 뭐 리플사를 실드 치거나 그럴 생각도 없어요. 그냥 객관적인 팩트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중요한 거는 XRP를 판매할 때 통하는 곳이 있어요. 여기 항상 분기 보고서에도 얘기 나오는데, XRP 요거 로마 숫자 2를 단 이 자회사 라이센스를 획득한 어디죠? 핀센한테 버추얼 커런시 판매 라이센스를 획득한 얘네가 바로 리플의 자회사인데, 얘네를 통해서 다 판매가 됩니다. 판매는 이거 지우고 다시 쓸게요. 판매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기다 적으면 되겠다. 바로 이 다이렉트 세일과 프로그래매틱 세일.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아시죠? 여러분들도 이미 고수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되새김질의 의미로 간단히 설명할게요. 이거는 직접 판매하는 거예요. 기관들한테. 기관은 종류가 여러 개 있죠. 금융기관이 있을 수 있고요. FI, 그냥 약어로 적을게요. FI에는 뭐 은행 또는 페이먼트 프로바이더들 이런 데 다 끼겠죠. 그리고 거래소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진짜 펀딩하는 애들 있죠. 돈 갖고 투자하는 애들, 이런 애들 기타 등등 낄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애들한테 팔릴 거고요. 프로그래매틱 세일은 이거는 프로그램으로 자동화해서 판매하는 거예요. 어디를 통해서? 암호화폐 거래소.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자, 보시죠. 중요한 시사점이 있어요. 다이렉트 세일은 기관과 직접 리플사 계약서를 써갖고 판매하는 거예요. 이 계약서 내용으로는 뭐가 들어간다고 했죠? 제약사항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예를 들면 바로 못 팔게 하거나 언제까지는 판매 금지다, 너희가 사간 XRP를 시장에 대팔 수 없다, 오픈마켓에, 이런 제약사항들이 여기 안에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리플사 밝히기로는. 그리고 프로그래매틱 세일은 그냥 거래소로 넘겨갖고 프로그래밍에 판매하는 거예요. 이 삼자한테 의탁을 해갖고 그런 식으로 판매됩니다. 그럼 이 중요한 차이점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 다이렉트 세일과 프로그래매틱 세일에 대한 의미를 알면은 명확한 차이점이 보여요. 뭐냐면은, 기관 판매는 분명히 리플사의 손을 떠난 물량이긴 하지만 오픈마켓,
우리가 거래하는 마켓으로 바로 물량이 못 들어와요. 왜냐하면 이런 제약사항이 달리기 때문에. 물론 이 제약사항 기간이 끝나면, 리미트 기간이 끝나면은 얘네가 팔려고 할 수도 있고 안 팔려고 할 수도 있겠죠. 더 홀드하려고 할 수도 있고, 아무튼 팔 수도 있어요. 그때는 얘네들도 이제 팔아서 오픈마켓에 집어넣을 수 있는 물량을. 근데 프로그래미틱 세일은 반면에 바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판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테이커하는 사람 주체들은 우리가 될 수도 있어요. 이 물량에 대해서는. 이게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면서 봅시다. 2분기 때는 다이렉트 세일이 16.87, 이 단위는 100만 단위예요. 밀리언 단위. 그리고 프로그래미틱 세일이 56.66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번 분기 보고서 프로그래미틱 세일도 늘긴 늘었어요. 얼마큼? 1000만 달러죠. 100만 단위니까 100만 1000만, 대략 한 1000만 좀 안 되게 늘었어요. 1000만 달러. 그런데 이 다이렉트 세일 요거 몇 배로 뛰었죠? 5배 이상 뛰었어요. 6배는 되겠네. 거의 6배예요. 이게 뭐냐면 리플사한테 기관들이 찾아와갖고 야, 우리 XRP 사고 싶어, 팔아라 해서 한 분기 사이에 6배로 뛰었어요. 물량이.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물론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제약사항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기간이 종류가 여러 개죠. 크게 3개로 나눌까요? 저희 3개로 나눠보죠. 첫 번째 FI. 특히 이 안에는 포함되는 게 있죠. 리플렛 멤버들 다 FI니까, 금융기관이니까 이 안에 카테고리에 들어가겠죠. 리플렛 포함, 멤버들 포함이에요. 1번에. 2번 뭐가 있을까요? 투자회사 있을 수 있겠죠. 자금 갖고 투자하는 사람들. 사실은 투자라고 하지만 뭐 투기라고 봐도 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암호화폐 거래소가 있을 수도 있겠죠. 크게 한 3가지 정도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어디가 샀느냐에 따라 저희가 약간 희비가 엇갈리긴 해요. 그렇지 않나요? 2번이 사면은 목표가 뭔가요? 2번이 사면 얘는 그냥 고점에 파는 거잖아요. 내가 산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팔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거 프라이스 드랍에 대한 압박이 있겠죠. 얘네가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좀 올라가려고 하는데 얘네가 다 팔아제끼면 가격 하락 압박이 있긴 하겠죠. 얘네가 갖고 있는 물량의 수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3번도 가능하긴 한데 3번은 가능성이 좀 낮아 보여요. 왜냐면은 리플사 공식 오피셜은 아닙니다. 근데 오피셜은 아닌데 이 시장에 약간 그 관례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잖아요. 거래소에는 보통 그 암호화폐 만든 쪽이 IOU 형태로 주죠. 그러니까 빚지는 형태로 빌려주는 거죠. 일종의 대출 개념으로 물량을 주죠. 장부 거래하면 안 되니까 대출 개념으로 주고 이거 나중에 갚는 형태로 10억 개, 예를 들어서 10억 개라고 보세요. 바이낸스가 10억 개 이상 들고 있는데 이거 XRP 10억 개면은 돈이 얼마인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 관례를 많이 따르죠. 그러니까 이런 점도 있고, 거래소가 사봤자 본인들이 뭐 팔 수는 없잖아요. 또 본인 암호화폐 거래소 안에서 본인이 팔아서 무슨 이득이 있어요? 2번의 의미죠.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한다면. 그래서 3번은 좀 가능성이 낮고, 저희한테 제일 좋은 케이스는 FI죠. FI들이 사는 거. 얘네는 뭐 때문에 사겠어요? 결국에 산다고 하면은 본인들이 이 엑스라피드든 아니면 XRP를 세틀먼트로 쓰는, 브릿지로 쓰는 어떤 형태든 간에 거기에서 오는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샀겠죠. 아마 쓰기 위해서 본인들이 그 마켓메이커로 그 역할을 하면서 쓰려고 샀던, 아니면 미래에서 가능한 버전이지만은 직접 이제 엑스라피드 대신에 XRP를 홀드해서 거래하려고. 근데 후자는 좀 가능성이 낮아요. 지금 그걸 하기에는, 그걸 하려면 2가지 조건이 만족이 돼야 되는데 XRP 자체가 약간 법정화폐에 가까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은 법정화폐가 갖는 약간 볼라틸리티 리스크 수준에 가까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법정화폐들은 그 외국 타 피아트, 타 법정화폐 이 환율 FX 레이트를 매길 때 보통 급격하게 하락하거나 급격하게 폭등하진 않잖아요. 물론 최근에 터키 같은 데는 이제 금융위기빨 뭐 이런 게 있어갖고 급하게 변동을 했지만은 그냥 그건 특수 경우잖아요. 일반적으로
이제 안정적인 국가의 법정화폐들은 어느 정도 안정감을 갖고 있잖아요. 급락하거나 급등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법정화폐만큼의 안정성을 가져야 되고, 왜냐하면 XRP를 본인이 직접 보유해서, 기관들이 보유해서 그걸 쓰려면 홀딩 코스트가 낮아야 돼요. 갑자기 어느 날 떡락할 수도 있다고 하면은 그거 홀딩 코스트 너무 높잖아요.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안정감을 가져야 돼요. 네, 그 조건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인프라가 갖춰져야 돼요. ILP. 이 커넥터가 많이 늘어나야 이제 직접 보유해서 이걸 쓸 수 있는데, 이것도 조건이 아직 만족이 안 되죠. 사실 이 결론을 봤을 때는 1번의 가능성도 좀 낮아요, 사실. 네. 그래서 2번의 가능성이 가장 가능성으로 추측할 땐 이게 크긴 큰데, 그래도 일단은 긍정적으로 봐야 될 포인트는 요게 는 게 아니라 요게 늘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거의 6배. 중요한 포인트죠. 그리고 뒤따라오는 포인트는 뭐냐면 도대체 누가 산 거냐, 이게 중요한 문제죠. 누가 산 거야. 저희는 항상 보면은 다 함께 고민해야 돼요. 그냥 많이 팔았습니다, 오예 하면 안 되고, 왜? 누가? 이런 의문을 항상 가지셔야 돼요. 도대체 왜? 누가? 이게 중요한 거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왜 중요한지는 방금 설명을 드렸죠. 하지만은 이거는 아직 뭔가 단서가 없기 때문에 알 수는 없고, 정황만 추정이 가능할 뿐이죠. 정황상 어디가 가능성 높을 것 같다, 셋 중에. 그 정도 뿐이고, 팩트는 여기까지죠. 일단 여기까지는 좋은 소식이 맞아요. 저는 그래서 굉장히 이번 분기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약간 기쁜 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그 부분이 핵심이고,